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벌써 들어왔군요. 언더스탠딩. 네. 오늘은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님이 네. 해외 소식 준비되어 있고요. 준비해서 오시는 날이고, 예, 5시에 했던 김상훈 기자님이 네. 리튬 얘기하다가 다 얘기 못했다. 하고 싶은데 안 시켜주면 나는 아르헨티나로 다시 갈 거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리튬 이야기 이어서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예. 5시에도 말씀드렸지만 21세기는 리튬의 시대입니다. 리튬이 없으면 아까 배운 게 리튬이 없으면 안 된다. 딴 건 다 바꿀 수 있어도 네. 2차 전지에는 리튬이 꼭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리튬 그렇습니다. 확보하는 게 The 매우 era 중요하다. of lithium. 네, 그렇답니다. 21st century. Yes. 네,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리튬 예. 박사가 돼갖고 돌아온 김상훈 기자님 다시 모셔서 마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모셔보죠. 언더스탠딩의 김상훈 기자님. 경건한 마음인데. 막 존경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마 언더스탠딩의 모든 영상들을 여러분이 다 보시겠으나 네, 최근에 김상훈 기자가 아르헨티나에 가서 직접 리튬 파본 썰을 영상으로 담은 예, 코믹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4편이나 됩니다, 무려. 네. 가서 보시면 예, 진짜 재밌습니다. 이 프로가 여러분한테 어떤 영상 보세요 재밌습니다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저도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기 싫은 걸 여러분한테 권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거 그냥 와서 보시고 가족들과 시간 보내십시오. 네. 3프로 TV보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영상. 아르헨티나 영상은 와, 가족에 따라서 어. 어떤 가족보다는 그게 더 재밌습니다.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 보십사 하는 이야기 드리면서 취재 뒷얘기인데요. 네, 영상만큼 재밌을지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르헨티나 유학파 김상훈입니다. 네. 아르헨티나 유학파. 네, 아르헨티나 진짜 가기 어렵죠. 진짜 네. 근데 한 50시간 걸립니까?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조작된 걸까봐. 한국에서 50시간이 걸려요. 아르헨티나 가는데. 일단 한국에서 제가 5시에 일어나서 예. 공항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죠. 2시간 예. 걸렸나?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미국 가는데 13시간. 네. 거기서 10시간 대기하다 아틀란타 공항에서 다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까지 가는데 10시간. 네. 거기서 또 9시간 국내 공항으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예. 이동해서 기다려서 다시 또 거기서 살타라고 하는 주까지 가는데 2시간. 아하. 거기서 또 경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야 돼요. 음. 그렇게까지 하면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시간들 대기하는 시간이 있긴 하지만 한 50시간 조금 안 되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야, 힘들긴 힘들었겠네. 그래서 제가 해명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예, 코줄 차고 나오잖아요. 네, 이게 산소 발생기예요. 호흡기는 아니고 그냥 빵빵 이렇게 쏴주는 건데 뭐 얼마나 힘들다고 그렇게 혼자 유난을 떨었냐라고 예. 하시는데 진짜 제가 아파서 고산병 때문에 아파가지고 고산지대에 올라갔더니 맞습니다. 증상이 어떻습니까? 막 심장이 뛰어요? 뭐 어지러워요? 해발 어느 정도 됐었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기는 한데 저는 일단 올라가면 이제 산소 포화도가 낮아지잖아요. 그게 한 산소가 4,000m, 희박해지기 때문에 4,000m 됐던가? 맞습니다. 예, 4,000m라서 산소가 희박해지기 때문에 이제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픈 이유는 뭐냐면 산소가 많이 들어와서 빨리 올라가야 이게 빵빵 돌아가는데 예. 산소가 적게 들어오니까 그 심장은 대신에 빨리 뛰죠. 예, 혈압도 높아지는 거고 이제 그게 처음에 올라가자마자 느끼는 증상인 건데 그래서 타이레놀 같은 약을 4시간에 한 번씩 꾸준히 계속 먹어줘야 머리 아픈 게 조금 덜합니다. 예, 뭐 그 정도가 기본적인 증상인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감기 몸살이 겹쳐가지고 탈수가 와서 제가 해발 4,000m 고지에서 여러분 수액을 2팩이나 맞고 멀쩡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멀쩡한 사람도 있긴 한데 근데 증상은 다 있어요. 정도가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건데 저랑 같이 갔던 일행 중에 저희 나왔던 다이앤의 석 변호사님 있잖아요. 예, 그분이 41.195 마라톤 완주하시는 분이거든요. 거의 폐활량이 좋으시구나. 근데 저랑 옆병상에서 똑같이 누워 계셨습니다. 아,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인의 그 체력이라든지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예, 오는 것 같더라고요. 누가 제일 보고 싶었습니까? 힘들 때. 두 분이 계속 제일 보고 싶었습니다. 영상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언젠가 복수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를 언제 가보겠습니까? 참, 왜? 예. 그쵸?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가보고 싶습니다. 음. 아르헨티나. 나중에 이제 저희도 뭐 늙으면 당연히 김상훈 기자가 회사 대표하고 우리가 이제 예. 또 열심히 취재 다니고 그런 날도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김상훈 기자 여기 앉아 있고 제가 저기 앉아 있고 내년 4월에 포스코 갔다 오겠습니다. 저도. 예. 상업용 공장이 완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때 맞춰서 두 분이 함께 가시면 저는 일본에서 기다리고 있고 안 기자가 그냥 갔다 오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이어진 이야기. 예. 오늘 오후 그 5시에서 네네.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리튬 이야기. 맞습니다. 제가 영상에 나와 있는 댓글들을 쭉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아니 도대체 왜 인산 리튬을 만드는 것이냐. 네. 그러니까 리튬 여러 가지가 그쵸. 있는데, 리튬을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만 알거든요. 예. 이게 마지막 단에 있는 리튬이기 때문에 탄산 리튬인 경우에는 일종의 수산화 리튬으로 가기 전에 그 중간재이긴 하지만 이게 처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LFP 예. 배터리에 양극재에 들어갑니다. 탄산 리튬도.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최종재인 거죠. 탄산 리튬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다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이 최종재인 건데 아까 전 시간에 보여드렸던 리튬은 인산 리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거기까지만 만들었냐?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질문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정이 조금 달라요. 이게 염호에서 나오는 리튬은 표준화된 공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해당 염호의 자연 환경, 예. 그다음에 그 염호의 농도나 불순물의 함량 예.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이렇게 공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염수를 뽑아서 4개월 동안 말린 뒤에 그러니까 리튬이 조금 덜 농축이 된 거죠. 예. 그걸 바로 공장에 집어넣는데 그 공장에 집어넣을 때 인산을 싸서 리튬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인산 리튬을 만들어 놓고 일단 그 인산 리튬을 공장에 다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 공정을 하는 공장이 2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산 리튬을 만들어서 공장에 집어넣어서 다시 또 거기서 수산화 리튬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표로 보여주십시오. 잠깐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예. 아까 전 시간에 보여드렸던 재밌는 표인데요. 얘기 많을 것 같은데 리튬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아니 이거는 재미없는 얘기를 이렇게 3분 정도로 계속 이것도 꼭 구독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니까 꼭 알아야 되는 예. 부분이라서 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폰드에서 연못에서 말린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거 보통 소금 만들듯이 네. 맞습니다. 보통 리튬 섞인 물을 갖다가 맞습니다. 태양빛으로 말린다는 거잖아요. 네. 보통 리튬 가루 나온다. 보통 1년에서 2년을 말리면 예. 당연히 물이 많이 증발이 되니까 더 농축이 많이 되겠죠. 일단은 운반해야 되는 염소의 양이 적은 거죠. 그렇죠. 그렇겠죠. 그래서 운반해야 되는 양이 물의 양이 적기 염수가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걸 네. 그대로 들고 공장으로 가서 거기서 바로 탄산 리튬을 만든다는 거예요. 리튬 죽을 가지고 예. 탄산 리튬을 만든다. 그렇죠. 근데 알겠어요. 문제는 이걸 옮겨야 되잖아요. 예. 근데 포스코 염호는 해발 4,000m 고지에 있어요. 예. 예. 거기다가 큰 공장을 짓기가 힘든 게 음. 전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공장은 거기에 못 짓고 한참 공장은 다른 곳에 있고 더 밑에 내려와서 공장을 크게 지을 수 없으니까 거기서는 일단 이건 1단계만 얘기인 건데 예. 일단 4개월만 농축을 하고 거기서 일단 인산 리튬을 만들고 그 인산 리튬을 차에 싣고 1,800m 고지로 가지고 내려와요. 예. 거기서 탄산 리튬을 만드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산 리튬. 한라산에서 물 퍼서 서귀포에서 만들어야지. 거기서 위에 공장을 한라산에 만들 수는 공장은 없죠. 못 지으니까. 그렇지. 그런 그 비슷한 뜻이네. 겁니다. 공장을 지을 수 있기는 한데 굉장히 예, 그래서 환경이 제한돼 있다는 거죠. 공장으로 갖고 온다. 맞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뭘 만든다고? 탄산 리튬을 인산 리튬 위에서 인산 인산 리튬을 리튬 위에서 만들어서 4,000m 고지에서 인산 네. 리튬을 만들어서 부피가 확 줄어들겠죠. 예. 그걸 차에 싣고 내려와서 밑에 있는 공장에서 큰 공장에서 수산화 리튬을 만드는 거예요. 왜 수산화 리튬을 만들어야 되는지는 그냥 그래야 되니까 그래야 하는 거겠죠. 수산화 리튬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료니까. 인산 최종 리튬은 단계니까. 배터리에 못 들어가요. 배터리에는 리튬만 있으면 되지 아닙니다. 않습니까? 배터리에는 순수 리튬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탄산 리튬이거나 수산화 리튬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랑 리튬은 혼자 붙어 있을 있어야 수 되니까. 없으니까 뭐랑 같이 있어야 맞습니다. 되는데 알겠어요. 네. 그건 뭔지 모르겠지만 좀 외우겠습니다. 외우겠습니다. 그냥. 근데 또 내년에 2단계 공장, 2024년, 25년이죠. 2025년 2단계 공장을 만들거든요. 네. 근데 2단계 공장에서는 인산 리튬 만들지는 않아요. 이건 또 네. 왜 그러냐면 2단계 공장도 서귀포 아래쪽에 짓는 겁니다. 2단계 공장은 위에다 짓습니다. 백록담 옆에다. 맞습니다. 어. 그 이유는
그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포스코가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요. 근데 거기는 북회기선이 바로 위로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에 굉장히 좋은 곳이라는 거죠. 뻥 뚫려 있으니까. 태양이 이렇게 도는 그 바로 위, 맞습니다. 그 선에 있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남회기선이겠네요. 남반구니까. 거기서는 되게 야한 소설의 제목인데. 북회기선이 맞나? 여튼 아무튼 해가 가장 높은 곳에 떠 있는 곳이고 거기서 굉장히 뚫려 있기 때문에 사막이라서 태양광이가 되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그때부터는 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이게 수산화 리튬을 밑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면 미국이 IRA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예. 근데 IRA의 조건이 뭐냐면 여기 배터리에 들어가 있는 원료는 미국이랑 FTA를 맺었거나 미국이랑 친한 나라여야 된다. 예. 근데 아르헨티나는 미국이랑 친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건 애매하죠. 일단 FTA 맺지 않았어요. 그리고 친한지 안 친한지 굉장히 애매해서 이걸 원산지로 인정해줄지 안 해줄지 불확실성이 있는 겁니다. 전 세계 리튬의 반이 거기서 나온다면서요. 매장량이 22% 정도 되는 거죠. 반은 아니고. 그걸 인정 안 해주면 어떻게? 빨리 지금이라도 빨리 FTA 맺어야지. 그럼. 그래서 포스코는 거기서 탄산 리튬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4,000m 고지에서 예. 이건 부피가 줄어드니까 이거 싣고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광양 공장에서 수산화 리튬을 만들어서 그러면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되는 거니까. 예. 그때부터는 미국에 갖다 팔아도 되는 거죠. 왔다 갔다 그렇게 그런 하는 식으로?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오히려 경제적이라고 생각을 그럼 한 거죠. 중국산 리튬 사다가 우리나라에서 막판 그것만 하고 그쪽으로 넘겨도 된다는 얘기죠. 뭐 그렇긴 한데 포스코 입장에서는 굳이 중국에서 리튬을 사올 이유가 그럴 없죠. 이유는 없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산 리튬이 됩니까? 그러면 한국산 리튬이 되죠. 물론 기준이 세부적으로 바뀌어서 우리는 수산화 리튬이 아니라 그 앞단에 있는 탄산 리튬까지 원산지 기준을 따질 거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예. 그렇게 되면 미국에 들어간 리튬이 거의 다 막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그냥 같이 외워둡시다. 최초로 나오는 리튬은 무슨 리튬이라고요? 인산 리튬. 인산 리튬. 포스코만 그러합니다. 대부분 탄산 리튬이나 수산화 리튬으로 바로 가요. 염수에서. 근데 거기는 중간 단계를 일부러 만드는 거군요. 일부러 만든 거죠. 1단계에서. 이동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럼 더 부피가 줄어드니까? 부피가 줄어드니까. 다른 데는 그냥 탄산 리튬 만들어서 배터리에다 붓는데 그렇죠. 아까 전에 가져오신 그 가루가 그게 인산 리튬이에요? 마약같이 그렇습니다. 이 인산 리튬. 밀가루 같이 생긴 거 맞습니다. 그거 인산 리튬이에요, 그게? 맞습니다. 포스코가 일부러 만드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저기에서 배터리에다 넣는 수산화 리튬이나 맞습니다. 탄산 리튬을 만든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포스코는 데모 공장만 만든 겁니까? 현재는? 지금은 데모 공장까지만 만들어놨고요. 지금 상업용, 그러니까 상업 생산을 위한 플랜트를 지금 짓고 있고 그게 내년 4월에 완공이 되는데 그게 1단계예요. 예. 그 1단계에서 연 2.5만 톤씩 이렇게 생산을 해내는 거죠. 2.5만 톤이면 얼마나 많은 겁니까? 이게 보통 전기차 대당 들어가는 리튬이 뭐 다를 수 있긴 하지만 평균 한 40kg 정도 됩니다. 쌀 반 가마니 정도가 들어가는군요. 쌀 반가마니인가요? 40kg가? 예, 예. 그 정도가 되는데 그걸 가정을 하면 근데 부피로 보면 쌀 한 가마니보다 많을 거예요. 리튬이 이게 굉장히 밀도 낮은 거라서. 네. 그러면 2.5만 톤이면 한 5만 대를 만들 수 있는 분량? 예. 아니군요. 아닙니다. 2.5만 톤이면 62만 대? 40kg로 한 대 만든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럼 400kg는 10대, 4톤으로는 100대 만드니까 40톤으로 1000대 만듭니다. 제가 계산을 62만 해놨는데 톤이라고 하셨죠? 네. 62만 대 정도 만들 수 있는 2.5만 톤이면 아무튼 계산하셨을 겁니다. 네 62만 대 정도 만들 수 있는 어차피 분량이고 62만 대도 어느 정도 느낌인지 어차피 다 아는 거죠. 맞아요. 예. 그리고 많이 만든다. 이걸 4단계까지 확장할 계획이에요. 2025년에 2단계, 그 다음에 2030년까지는 3단계, 4단계로 확장할 건데 그때 되면 연 10만 톤을 만들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25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22년에 전 세계에 팔린 전기차가 800만 대쯤 되거든요. 예. 그 중에 500만 대가 중국에서 팔린 겁니다. 네. 근데 유럽이랑 미국 그 다음 시장인 건데 그게 한 240만 대 정도가 돼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랑 2022년 기준으로 미국이랑 유럽에서 팔리는 전기차에 들어갈 만큼의 리튬을 2030년 되면 만드는 거죠. 지금 기준에서 그때 그렇죠. 되면 지금 그때 되면 훨씬 더 많이 전기차가 팔리겠지만 많이 팔리겠지만 그렇죠. 여러분들 감을 좀 잡으시라고 하는 건데 근데 포스코는 이 리튬은 보인들 거니까 여기서 사오기는 하지만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필바라라고 하는 호주에 있는 광석 리튬 만드는 업체랑 그 광산의
일정 정도 지분 투자를 한 게 있어서 예. 거기서 한 4만 톤 정도를 캡티브 오프테이크 물량으로 가지고 오고 예. 그걸 필바라랑 같이 해서 광양에 조인트 수산 리튬 만드는 공장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필바라가 조금 더 공급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2030년이 되면 그 광석 리튬 그 다음에 포스코가 계획하고 있는 뭐 리사이클링 이런 거 다 합해서 연 30만 톤. 그 정도를 생산을 하겠다. 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긴 합니다. 많이 만든다. 아무튼 많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무슨 매장량을 일부에서 뭐 얘기하셨는데 좀 더 설명해야 된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앞에서는 그냥 포스코의 매장량이 얼마다 이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갔는데 예. 그러니까 이 매장량이 사실 일반 투자자들이 판단을 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인도가 이런 기사를 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에 리튬 590만 톤이 매장이 됐더라. 인도에 인도. 맞아. 그런 기사가 세계에서 나왔는데 제일 많은 양이더군요. 제일 많은 양은 아니고 이제 본인들이 조사한 바로 590만 톤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네. 미국의 지질조사국 통계를 보면 전 세계에 확인된 리튬 매장량이 한 8천만 톤이고 예. 잠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요거예요. 590만 톤 매장이 확인됐다. 예. 그래서 미국의 지질조사국 통계자료에 따르면 1등이 칠레로 920만 톤이고 호주가 570만 톤이고 아르헨티나가 220만 톤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세계 2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예. 근데 이게 조금 이상한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포스코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아르헨티나 염호의 매장량이 1,350만 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숫자가 이거보다 더 이상하잖아요. 많은데? 예. 그러니까 이 매장량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정확히 가리키는 의미가 뭐냐? 의미가 뭐냐.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도 이 밑에 나와 있는 칠레 920만 톤, 호주 570만 톤, 아르헨티나 220만 톤 이거는 예. 지금 가체량 그러니까 직접 채굴할 수 있는 가능한 양 그러니까 산만 들고 가면 퍼올 수 있는 양. 아니요. 실제로 매장량이 있는데 그 매장량을 상업 생산을 했을 때 뽑아낼 수 있는 리튬의 양. 예. 그럼 매장되어 있는데 못 뽑아내는 리튬도 있다는 겁니까? 아니요. 이게 조금 다릅니다. 잠깐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아니래. 잘 좀 찍으십시오. 예. 이게 1,350만 톤이 매장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네. 예. 여기서 다 뽑아 쓰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뽑아 써서 말리는 와중에 이거 날아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범주가 아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매장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뽑아 쓸 수 있기는 한데 예. 전체적인 양인 거고 그중에 채굴 가능 양 우리가 봤을 때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채굴할 수 있어 네. 라고 하는 게 범주가 훨씬 더 좁아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렇겠죠. 예, 다만 맞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매장은 되어 있는데 그쵸. 채굴을 못하는 게 있느냐는 뜻이죠. 그 여집합. 그런 그러니까 게, 그런 그런 게 거죠. 있으니까 차이가 가체량이라는 아까도 게 나온 말씀드렸지만 관정을 뽑아서 네. 뽑아 올려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안에 염수, 리튬 농도가 높은 염수가 있기는 해요. 예. 근데 말씀드려도 쫄쫄쫄 나오면 생산을 못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물론 지하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유속이라고 하는 물의 그 분포가 바뀌면서 나중에는 뽑았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쉐일 오일도 옛날에는 못 뽑아 쓰는 석유였잖아요. 그때는 있기는 했지만 이 공법 자체가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단가가 맞아요. 생산 원가가 쉐일 오일은 높아서 못 그러니까 뽑았던 가채 거죠. 석유는 아니었다가 네. 매장 석유이긴 한데 그런 개념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리튬도 지금은 그런 게 있다. 지금은 저걸 뽑아봤자 별 의미가 없어서 그냥 놓아두는 매장량인 거죠. 말 알겠어요. 그대로. 비용 너무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그렇죠. 그러면 포스코가 얘기했던 1,350만 톤은 무슨 의미예요? 그건 매장량. 아, 전체 아, 매장량. 그 최대한 부풀린 양. 아, 그러네. 약간 부풀린. 부풀렸다기보다는 실제로 매장이 돼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 대화 되게 안 통하네. 이게 1,350만 톤에서 실제로 뽑아내는 양은 이거보단 적을 수 있다. 상업적으로 맞습니다. 생산할 수 있는 건 이거보다 적을 그건 건데. 무조건 적어져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포스코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20년 동안 해서 200만 톤이란 말이에요. 예. 280만 톤 정도를 그 뽑아낼 예정이에요? 최종제로 예. 나올 수가 있는데 그 가체량에서 0.7 정도로 곱하게 되면 그게 이제 나중에 중간에 그 공정에서 소실되는 리튬을 빼고 네. 실제로 뽑아낼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매장량이라고 하는 숫자가 다 본인들이 가져다 붙이고 싶은 대로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매장량 기준으로 인도가 발표를 했다라고 하면 590만 톤은 사실 어디다 붙이기 힘든 매장량인 거예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도의 가채 매장량을 다시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될지 모른다. 얼마 될지 모르는 거죠. 본인들도 그냥 확인만 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잠깐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 매장량도 실제로 단계가 다 있어요. 이게 확정 매장량, 추정 매장량, 예상 매장량 같은 게 있는 거죠. 이 확정이랑 추정은 실제로 인증을 받아야 되는. 보통 호주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광산업체들이 상장을 하잖아요. 예. 근데 상장을 하는데 매장량 이런 것들을 일반 투자들이 어떻게 믿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감사 보고서 내듯이 이 매장에 대한 보고서를 공시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걸 인증하는 기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몽고메리라고 하는 캐나다 그 상장 광산업체들의 그 매장량을 인증하는 그 업체의 인증을 받아서 1,350만 톤 이렇게 발표를 한 거고. 묻혀 있는 건 그 정도 있고. 그렇죠. 저기서 얼마나 캐서 쓸지는 모른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예상 매장량이라고 하는 거는 순전히 주관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도가 590만 톤이 묻혀 있는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이 양이 실제로 맞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매장량을 볼 때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럼 포스코는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포스코는 많은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르헨티나가 매장량이 가장 많다고 했잖아요. 예. 아르헨티나에 있는 리튬 프로젝트들 중에 1, 2순위 왔다 갔다 하는. 뭔가 오늘 김상훈 기자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입니다. 평소와는 달리 복수하는 건 아닙니다. 나쁘려고 합니다, 지금. 아르헨티나 갔다 왔잖아요. 좀 열심히 배우고 왔으니까.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시험 공부하는 알겠습니다. 느낌이네. 예. 그러면 리튬이 지금은 막 가격이 비싸요. 네. 그런데 이런저런 포스코 홀딩스도 생산하고 막 인도도 한다 그러고 생산이 많아져서 가격이 확 떨어지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까? 실제로 최근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잠깐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지난해 진짜 리튬이 말도 안 되게 비쌌었죠. 예. 이때는 전기차가 많이 팔리니까 이 수요 때문에 수요가 엄청나게 커졌는데 사실 공급하는 양이 그렇게 많이 늘 수는 없단 말이에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순수 리튬이 생산된 양은 한 64만 톤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예. 네, 어쨌든 그만큼 공급량이 많이 적어져 있는데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뛴 거죠. 예. 근데 올해 들어서는 일단 가장 큰 시장이 중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중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를 했어요.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당연히. 예.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안 사죠? 안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요가 올 초에 확 줄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많이 오르니까 보통 차를 살 때 할부로 사잖아요. 예. 할부로 사면 금리가 높을수록 그만큼 부담이 커지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많이 들었던 그 뉴스 중에 하나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차 하나 사려면 뭐 1년, 1년 반, 2년 기다려야 된다고 했는데 최근에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만큼 수요가 많이 줄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꽤 많이 내려온 거예요. 그럼에도 굉장히 높기는 하지만. 그래서 사실 최근에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너무 다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예. 근데 이 가격을 봐야 되는 거죠. 사실 리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웃긴 건데 공인 가격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아까도 그냥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결정되는 대로. 시장도 현물 시장이라고 하는 게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중국에서만 있는. 그래서 보통은 대부분 그 업체들이 지분 투자를 해서 오프테이크 양을 가져오거나 관건 개발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장기 계약을 하거나 이런 방식인 건데 그렇게 되면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이 리튬을 얼마에 사는지 알려면 한 3개월쯤 뒤에 얘네들이 리튬을 수입해온 우리나라 전체 양과 금액을 두 개 다 관세청에서 통계로 보고 난 다음에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평균치로 얼마에 사였구나 이렇게 후행적으로 알 수 있는 건데 그래도 그나마 중국에는 현물 시장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표가 중국 현물 시장 가격인 건데 네. 그 가격만 있는 거죠. 조금 가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금 지난해 전망치이긴 한데 이 밑에 있는 가장 밑에 있는 이 회색 선이 2021년에 리튬 가격을 전망을 했던 가격표예요. 예. 그때만 하더라도 톤당 뭐 2만 달러 이 정도 수준에서 가다가 2030년쯤 되면 한 3만 달러가 될 것이다. 예. 라고 했는데 2026년 6월에 한 그 전망을 보면 뭐 기관이 다르기는 하지만 2023년에 6만 달러까지 갈 거다. 예. 2025년에는 7만 달러까지 근처까지 갔다가 쭉 내려가서 3만 달러까지 뭐 수렴이 될 거다. 예. 그리고 스팟 가격을 보시면 스팟 가격은 2022년 기준으로 6만 6천 달러까지 갔다가 쭉 떨어지죠. 네. 이 스팟 가격은 사실 누가 어떻게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근데 둘 다 예상치는 하여튼 떨어질 거라는 예상은 약간 있는 거네요. 일단은 리튬 개발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아요. 사진을 다시 하나 또 보여드리면
이게 어디가 있지? 예.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 생산하는 곳이 적고 공급자가 적으니까 부르는 게 값인데 맞습니다. 이런저런 포스코홀딩스도 뭐 좋은 광산을 잡았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저런 생산자가 많아지면 그렇죠. 생산자가 많아지면 광석 리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고 있다고 하는 이유가 염호는 발견을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리튬 농도가 높은. 근데 광석 리튬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문제는 이 품위의 문제인 거죠. 예. 근데 예전에 리튬 가격이 쌀 때는 이 품위가 높은 그 광산을 독점하고 있는 데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 탈리슨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여기는 얼마를 생산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여기 지분을 누가 가장 많이 들고 있냐면 중국의 텐치 리튬이라고 하는 회사가 51%를 들고 있습니다. 나머지 49%는 미국의 알버말이라고 하는 회사가 들고 있는데 여기는 다 캡티브 물량으로 쓰는 건데 예. 여기는 너무 좋은 광산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옛날에 리튬 가격이 낮을 때도 계속 생산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생산할 건데 근데 리튬 품위가 굉장히 낮은 굉장히 많은 광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요즘 리튬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너나 하고 생산하는 거야. 다 이렇게 개발하러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어떻게 생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개발들이 가시화돼서 실제로 생산이 된다라고 하면 리튬 공급이 확실히 늘어나니까 예. 늘어난 만큼 당연히 가격은 수요 공급이 맞는다고 줄어들 수도 하면 있다. 떨어지는 거죠. 그건 좀 걱정이네요. 그래서 사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톤당 막 1억 갔으니까 그건 너무 비싸다. 톤당 1억이면 뭐 톤당 아마 8,000불 이쯤 되나요? 예. 7,000불 이쯤 될 텐데 지금은 톤당 가격이 지난해보다 반 가까이 떨어졌는데 예. 톤당 한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예. 한국 돈으로 톤당 5천만 원 정도 하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톤당 33,000달러 그걸 딱 기준선으로 잡고 이 정도 리튬이 톤당 33,000달러 정도만 하면 이 포스코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아르헨티나 염호의 그 에비타 기준으로 마진율이 한 60%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60%요? 있습니다. 네. 와, 그렇게 잡아도? 그렇게 잡아도 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만큼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생산 원가가 많이 안 들어가는 방식으로 공정을 짜는 거죠. 실제로 리튬 용도도 높고 불순물의 함유량이 낮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개발하기가 쉬운 거예요. 볼리비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매장량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물 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불순물 농도가 높다고 하는 얘기는 본인들이 개발하고 싶어도 이 화학 예. 공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쏴서 뭘 떨어뜨리고 뭘 쏴서 뭘 떨어뜨리고 이 공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까지도 생산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고 예. 칠리 같은 경우에도 그 리튬 농도는 굉장히 높은데 불순물 농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SQM 같은 회사는 원래 비료 만드는 회사였는데 원래는 리튬이 부산물이었습니다. 칼륨을 먼저 만들고 칼륨을 만들 때 리튬이 부산물로 나오는 거예요. 네. 칼륨을 만들기 위해서 리튬을 떨궈내야 되는데 그러면 화학 공정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예. 그럼 리튬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2차 목적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그 불순물의 함량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화학 공정을 많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인산 리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염수가 들어가면 8시간 만에 나와요. 그래서 생산 원가가 굉장히 낮다라고 포스코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인산 리튬에서 염수가 들어가면 8시간 만에 나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인산 리튬을 만드는 공장에 예. 염수를 집어넣으면 예. 공장이 돌아가잖아요. 예. 그러면 인산 리튬이 들어있는 염수에서 리튬만 빼고 나머지 것들을 다 떼어내야 된단 말이죠. 그 공정은 8시간이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칼슘을 떨궈내는데 뭘 붙이고 마그네슘을 떨궈내는데 뭘 붙이고 이 공장 안에서 이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철가루랑 빵가루 섞여 있으면 자석돼서 철가루는 빼야 맞습니다. 되니까. 그래야 그쵸. 빵가루만 남지. 그리고 마지막에 인산이랑 리튬을 붙여서 물 안에 붙어 있는 리튬을 떨궈내는데 그게 8시간 만에 끝난다는 거죠. 그럼 대부분의 시간이 말리는데 대부분 드는 거군요. 말리는데 그 시간. 대부분 드는 거죠. 포스코 같은 경우에. 다른 그 리튬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지만. 그 8시간이면 짧게 걸리는 건지 길게 걸리는 건지 저희가 알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의외로 모릅니다. 앞에 한 4개월 걸린다니까. 공장에 8시간. 들어가면 8시간 만에 나와서 부피가 줄어들어서 불순물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생산 원가가 그래서 낮은 거고 그래서 리튬 가격이 톤당 33,000불만 해도 에비타 기준으로 마진율이 60% 정도 나온다. 예. 그럼 라고 땅 얘기를 하는 파서 거죠. 장사하는 거니까 정말. 뭐 다른 곳들은 훨씬 더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불순물이 많이 들어. 요즘 리튬 값은 왜 이렇게 떨어졌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크게는 두 가지 이유인 거죠. 그 중국에서
자동차, 전기차가 덜 팔리니까. 보조금을 없애는 바람에 전기차가 안 팔려서 전기차가 덜 팔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대 가격이 낮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예. 저거 뭐죠? 그게 올라서 그 금리가 올라서 사람들이 할부로 차를 사는데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또 수요가 줄어들고 그것 때문에 또 기대 가격이 낮아지고 자동차 수요가 자꾸 줄어드니까 그래서 단기간에는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기차는 많이 팔릴 거고 그 다음에 배터리도 전고체 배터리로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되게 많이 궁금해하는 게 그거잖아요. 왜 전기차는 불이 그렇게 나며 불이 안 꺼질까? 이게 그 리튬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전해액이라고 하는 것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할 때 굉장히 불안정하단 말이에요. 부풀렸다가 줄어들고 그래서 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불이 나는 건데 근데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 불안정한 게 사라집니다. 예. 그래서 전고체 그렇다면서요. 배터리로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이 전국에는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예. 그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게 되면 리튬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가 불안전하다는 거예요? 리튬이 너무 빨리 움직여서? 리튬이만 움직여요? 리튬이 그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예. 그 전의 액 지금 있는 전의 액은 이제 이 리튬이 왔다 갔다 할 때 이게 완벽하게 이 그 뭐랄까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니까 열이 올라오죠. 그 열이 올라오면 이 열이 딱 이렇게 뭐랄까 그 일정 수준을 넘어가지 않게 해야 될 텐데 그게 넘어가는 순간 불이 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전고체로 바꾸게 되면 이게 일정해진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까지는 RN에서 못 배운. 전에 액이 없어지잖아요. 전고체는. 예. 고체로 돼 있으니까. 그럼 전액 자체가 없어지니까 불날 일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가 통하는 게 맞는데 네. 그렇다고 너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 양극과 음극이 섞여 버리니까 네, 그럼 가운데 터진다? 가운데 그래서 분리막이라고 투명한 거 비슷한 맞습니다. 거. SK 어. 뭡니까 그게 그 회사에서 만든 근데 전고체 배터리는 분리막도 사라집니다. 당연히 그쵸. 나눌 이유가 없으니까 나눌 이유가 전액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런데 그럼 리튬이 더 많이 들어간다? 리튬이 더 많이 전고체 들어간다. 배터리가 많아지면 그렇죠. 그래서 리튬 수요가 많아진다. 장기적으로는 뭐 수요가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공급이 또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수요가 늘어나는 방향은 맞다. 알겠습니다. 네. 리튬에 대해서 네. 조금 안다고 그걸 또 그렇게 거만하게 가르쳐주고 가시는 예. 김상훈 기자님. 네. 그래도 덕분에 잘 배웠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아르헨티나 한 번 더 가실 생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 나이키 그 모자 달린 그 옷은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그게 오지에 어울리는 옷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